먹고도 아직 어린애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마음도 여려서 매번 실수도 많이 하고 외로움도 많이 탑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성격이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했어요. 특히 어머니와 오빠가 저를 항상 냇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생각할 정도로 학교에 다닐 때도 툭 하면 넘어져서 다쳐오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물건도 몇 번씩이나 뺏기고 돌아와 속을 뒤집히게 한 적도 많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답답한 거야? 애들이 괴롭히면 너도 덤비고 싸워야지. 바보처럼 맨날 당하기만 하면 어떡해. 오빠는 저와 모든 게 달랐어요. 키도 작고 체격도 작은 저와는 달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거기다가 싸움도 잘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나는데 어떡해. 반면 저는 어디를 가나 여기저기 치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다녔어요. 다들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새학기만 되면 다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어쩔 땐 내 얼굴에 나 만만하다고 적혀있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너희 아빠 닮아서 그래. 너희 아빠가 어딜 가나 주변에 퍼주기만 하고 자기 실속은 못 차리는 사람이었어.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됐던 게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고 오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들어오면 아버지를 닮아서 순에 빠져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오빠는 굳이 왜 그런 거를 닮았냐고 답답해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답답해. 너 앞으로 학교에서 또 누가 괴롭히려고 하면 곧바로 우리 반으로 달려와. 내가 다 두드려 패줄 테니까. 알았어. 내가 아버지 닮아서 달리기 하나는 기차게 잘하니까 오빠네 반으로 무조건 달려갈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천식이 심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30살 때라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사진첩에 있는 사진만 보고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아버지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원래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공장장으로 일하실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다니셨지만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힘들었던 게 오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쌈박질만 하고 다니기 일쑤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오빠 딴에는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하고 돈을 벌러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남들처럼 대학은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는 당연히 졸업해야지. 고작 중학교 나와서 돈을 벌러 다니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고등학교 가. 내 머리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가면 뭐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나 아는 형들이 서울 올라오면 돈도 벌게 해주고 집도 구해준다고 그랬어. 이놈의 자식이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가서 돈을 왜 벌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괜한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졸업해. 알았어? 그 일로 오빠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퉜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이었죠.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춘기가 제대로 온 오빠는 어머니 속도 모르고 자꾸만 엇나갔어요. 고작 17살 된 남자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만 돈을 벌겠다고 돌아다녔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뭐라고 다니는지 학교에도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도 오빠가 학교에 안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맨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오빠를 찾으러 다니셨죠. 그러다 오빠가 어디 쌈박질을 했는지 얼굴에 상처가 잔뜩 난 얼굴로 집에 돌아오면 밤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아버지도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을 떠나버렸는데 저러다 오빠까지 제 곁을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거기다가 매일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 어머니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했죠. 오빠와 달리 마음이 약했던 저는 안정적이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항상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오빠는 집을 나갔어요. 결국은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가버렸죠.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진영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가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해. 오빠는 본인은 몰라도 저만은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겠다고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했어요. 돈은 여기서도 벌 수 있는데 왜 꼭 그 먼 서울을 가겠대? 나는 오빠가 돈 안 벌어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돈이고 뭐고 오빠가 제 곁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엄마도 일하시느라 항상 바빴고 오빠도 뭐라고 다니는지 항상 바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집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친구도 별로 없는 저는 항상 혼자인 게 싫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오빠라도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랐는데 오빠는 결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빠는 1년에 두세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면서 매달 돈을 꼬박꼬박 보내줬고 제 대학 등록금도 보내줬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울에 어디에 사는 거냐, 무슨 직장을 다니는 거냐 꼬치꼬치 물었지만 오빠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했죠. 그래도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는 대학도 졸업했고 어머니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오빠는 간간히 승진해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큰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올 때마다 좋은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오빠가 서울에서 꽤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한시름 놓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오빠 걱정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혼자 사는 아들이 버는 족족 집에 돈을 보내기만 하고 어디서 사는지 뭘 해서 먹고 사는 건지 일절 말을 안 하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나니 집안 사정은 더 좋아졌어요. 저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점으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동네 지점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게 된 오빠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와 저에게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왕 사는 거 그물에서 살아야지.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이런 시골 촌구석에 있으려고 해. 오빠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까 어머니랑 같이 올라와. 우리가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엄마도 나도 직장이 다 여긴데 갑자기 어떻게 올라가? 너 서울에 있는 지점도 갈 수 있는데 포기했다며?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 정도는 오빠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서울에 올라오시면 일 안 해도 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시집 갈 준비해야지. 아이쿠, 내 나이에 시집은 무슨. 오빠부터 장가 가야지. 오빠는 장가 안 가. 오빠 모아놓은 돈 많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직장 다니다가 좋은 놈 만나서 시집 갈 생각이나 해. 오빠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줄게. 오빠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항상 든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오빠는 언제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다 알고 미리 알아서 해결해줬죠. 사실 저도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평생 이 좁은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답답하긴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는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오빠 말대로 서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 바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빠 말을 전부 다 믿지는 않았어요. 단지 오빠가 작은 집이라도 구해주면 이제 나도 돈을 버니 어머니 일 그만두게 해드리고 그 집에서 어머니랑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정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어요.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촌년인 나도 아는데 이제 30 막 넘은 오빠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저는 철없이 좋았어요.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서울에 올라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많은 돈을 모았을까 싶다가도 널찍한 거실이랑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빠도 같이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빠는 회사에서 구해준 집이 있다면서 거기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오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으니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도 드디어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이게 살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은행에서 만난 상사였는데 사람이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자상하더라고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몇 년 연애하다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둘이 서로 잘 통했던 게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에 가장이나 다름없었더라고요.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동생들에게도 잘하는 게 꼭 우리 오빠가 생각나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시골에 올라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거의 처음으로 만난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라고 해봐야 오빠밖에 없다 보니 오빠처럼 든든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건데 오빠와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남자가 어머니에게 잘하고 동생에게 잘하면 가족들에게나 좋은 거지 아내한테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효자예요. 자기 집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쪼르르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물론 불효자보다야 효자가 낫죠. 그런데 본인만 집에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내인 저에게도 강요하니 그게 문제였어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친구분들이랑 등산을 다니시는데 그 친구분들이랑 무슨 일만 있다 하면 저에게 말했어요. 한 번은 친구분 며느리가 등산 갈 때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고 해서 그걸 시어머니께서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2번이나 도시락을 싸드렸어요.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안 하면 남편이 몇 날 며칠을 괴롭힐 것 같아서 그냥 하고 만 거죠. 남편이 그래요. 자기가 말을 하면 꼭 해야 합니다. 고집도 세고 쪼잔해서 안 해주면 사람을 들들 볶아요. 그런데 도시락으로도 모자라서 무슨 집에 초대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등산하러 다니는 세탁소 집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생신이라고 며느리가 집에서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대접하고 난리 아니었대. 이번 엄마 생일 때는 당신이 우리 집으로 아줌마들 좀 초대해서 대접 좀 하자. 자기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지금까지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상 한 번 차려준 적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저도 황당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동안 시어머니 생신이면 항상 식당도 선물도 제가 준비하고 생신 당일이면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 출근하기 전에 가져다 드리고 출근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다들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줬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시어머니 생신에 해드린 게 없다고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왜 효도는 항상 며느리가 해야 해? 아들인 당신이 해도 되잖아. 그리고 출장 뷔페를 불러드리고 싶으면 어머님 댁으로 그냥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우리 집에서 차려서 대접해야 하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남편 말대로 했을 거예요. 남편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한번 말 나오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짜증이 나서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사이라고 남편이 친정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매번 자기 엄마 일에만 열을 올리니 얄밉더라고요. 내 말 안 들었어? 세탁소 집 아줌마도 며느리가 있다잖아. 아들이 해주는 것보다 당연히 며느리가 해주는 게 더 면이 서고 좋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시어머니가 좋아서 며느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좋은 거지. 남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 짓을 하래. 저도 시어머니가 좋으면 알아서 잘해요. 시어머니라고 매번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추켜 세우고 며느리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생각하는 시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억지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딴 소리를 해? 남편이랑 말이 통할 거라고 애초에 생각도 안 했지만 역시나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없던 전까지 뚝 떨어지더군요. 그동안은 아이가 어려서 저도 많이 참았어요. 남편이 하는 짓이 괘씸하고 시어머니나 시동생들이 저를 호구로 생각해도 아이의 아빠이고 가족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애도 이제 학교에 다닐 정도로 컸고 저도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엄마 동생들 전혀 좋은 시댁 식구 아니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 더는 호구 노릇 못하겠으니까요. 효자인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남편이 소리까지 지르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집에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해도 기본 성질이 타고난 호구라 툴툴거리면서도 남편이 또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제대로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절대 생신상을 안 차릴 거라고 소리를 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우리 엄마, 동생, 자기 집 일만 챙기는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 자체로 후회해요. 처음부터 남편이 자기 집밖에 모른다는 걸 저도 분명 알고 있었는데 멍청하게 참고 살았어요. 결혼할 때 저는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 근처로 신혼집을 얻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와 이런 말하는 게 의미 없지만 남편보다 우리 집에서 결혼할 때 돈을 더 많이 보탰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 직장 근처에 살던 집 보증금 말고는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남편 집 보증금에 오빠가 준 결혼 자금을 보태서 집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혼집은 무조건 시어머니 사시는 집 근처에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가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우리 엄마도 혈압도 높으셔서 갑자기 안 좋다고 연락 오면 내가 바로 달려가 봐야 해. 그러니까 신혼집은 우리 엄마네 근처로 하자. 자기 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 엄마도 당뇨도 있고 저혈압인데 병원 다니셔. 약도 잘 안 챙겨 드셔서 내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세상에 자기 엄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저도 결혼 전까지는 평생 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살았다 보니 결혼의 집을 나오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자기 집 이야기를 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고 위에 형님도 계시잖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장남인데 내가 우리 엄마 챙겨야지. 동생들은 아직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 장남이에요. 아래 동생들하고 터울이 좀 있어서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이랑 취준생인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편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가장처럼 가족들을 챙겼으니 이래저래 시어머니나 시동생들 걱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남편이 장남이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제 신혼집은 시어머니 댁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그 동네는 제가 살던 동네보다 집값도 저렴하고 평수도 넓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신혼집을 크게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원래는 아파트 전세 정도 생각했는데 동네를 시어머니 댁 근처로 가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자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결혼할 때 오빠가 다 도와줬는데 사실 오빠가 시어머니 댁 근처로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오빠가 좀 서운해했어요. 돈도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냈는데 동네까지 그 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이 서방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네. 안 되겠다. 오빠가 집 살 때 세금 다 내줄 테니까 명의는 진영이 네 명의로 한다고 해. 돈도 내고 동네도 양보했는데 그 정도는 그 집에서 양보해야지. 에이, 공동명의도 해줄까 말 건데 내 명의로 한다고 하면 해줄까? 아이고 이 답답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집 사면서 무조건 남자 명의로 하는 게 어딨어. 이건 내가 따로 이 서방이랑 이야기할 테니까 넌 잠잠고 있어. 제가 이래요. 이렇게 멍청합니다. 저 결혼한다고 오빠가 몇 억이나 해줬는데 남편이 집을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려고 할 참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뭐가 중요한가 싶었죠. 오빠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더니 결국은 집 계약하는 날 직접 와서 돈을 주며 명의를 제 명의로 해줬습니다.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동생 시집 보내면서 탈탈 털어 집 하나 해주려고 선물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진영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그치 이서방? 이서방도 동생이 있으니까 내 마음 이해할 거야. 그럼요. 형님, 제 보증금 꼴랑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편이 원래 말도 잘하고 고집도 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 앞에만 서면 말도 더듬고 쭈뼛거리더라고요. 물론 가족인 제가 봐도 오빠가 덩치도 크고 인상도 강해서 무섭긴 하지만 이제 한 가족인데 남편이 오빠를 만날 때마다 어려워하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도 오빠가 먼저 나서준 덕분에 집은 제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건데 그때 집을 제 명의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래저래 곤란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시댁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장사를 몇 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족족 망해서 빚이 많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빚을 혼자 다 갚느라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대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하고도 계속 시어머니 빚을 갚고 있었어요. 그 일로 저는 남편이랑 신혼 초에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월급이 얼마고 성과금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저와 남편은 둘이 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다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적금이나 생활비 관리는 남편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봤는데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아들, 이자 안 들어왔다고 이모한테 전화 왔더라. 그런 건 까먹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 엄마가 이모한테 쪽팔리잖아.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빚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서운하고 놀라웠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도 기가 막혔거든요. 본인이 진 빚을 아들이 갚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자 좀 늦었다고 본인이 쪽팔린다고 말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편에게 사실대로 물어봤습니다.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봤는데 혹시 어머니 빚을 대신 갖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사실은 결혼 전에 엄마가 진 빚 다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모한테 돈을 좀 빌렸어. 그 돈은 내가 이모한테 빌린 거라 내가 갚는 게 맞지. 남편의 말은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의 빚을 다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모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대요. 그런데 그 돈을 갚는 것도 이자를 드린 것도 다 남편, 본인이 해야 할 일이랍니다. 아들이면 장남이면 원래 다 그런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빠도 가정을 위해 많이 희생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머니에게 일이 생기면 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친정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해가 되거나 고생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시지만요. 그게 왜 당신이 다 갚아야 할 빚이야? 어머님이 진 빚이면 어머님이랑 다른 형제들도 도와야지.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내는 생활비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남편에게 빚이 있든지 이모에게 이자를 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벌어서 함께 쓰는 생활비인데 제가 모르는 지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옷을 하나 사도 남편에게 다 말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숨기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도 저에게 실망했다네요.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상황 뻔히 다 알면서 그런 소리 해야겠어? 엄마랑 동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빚을 갚아. 그리고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해? 그때 결혼하고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결혼을 잘못 생각했구나. 남편이랑 내가 진짜 가족이 된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는 제가 아닌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남편에게 돈 가지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하는 일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자꾸만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싸우기만 하니까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댁은 돈 들어갈 때가 끝도 없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때까지도 월세를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 월세를 남편이 내주고 있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 보증금도 남편이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 시동생과 취준생인 시동생 둘은 같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그 둘도 용돈이 부족하면
항상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 면접 본 데는 꼭 될 것 같아, 형. 내가 취직만 하면 형한테 다 갚을 테니까 이번 달 월세만 조금 도와줘. 수정이도 이번 달엔 아르바이트 하나 잘려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형한테 갚아. 형이 능력이 안 돼서 너희 둘이 고생이 많다.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월세까지는 형이 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시동생들과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타지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동생들이 남편도 안쓰럽겠죠. 하지만 시동생들도 벌써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데 막내 시동생은 과가 안 맞는다고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갑자기 다시 수능을 봐서 간호대에 들어갔다가 힘들다고 1년이나 휴학하고 이제 졸업반이에요. 거기다가 취준생인 시동생은 조건도 안 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3년째 백수로 놀고 있어요. 물론 말로는 자격증 준비다 뭐다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가 계속 학원만 다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요. 그런 시동생들을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집안 사정이 안 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본인들 앞가림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형한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했죠. 더군다나 자기 형뿐만이 아니라 제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차가 없어요. 저는 취직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오빠가 생일 선물로 경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 차도 10년이 다 된 차인데 지금까지 타고 다닙니다. 애를 낳고 보니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오래됐어도 끌고 다녀요. 지금 당장 저나 남편이 차를 새로 살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런데 시동생이 툭 하면 제 차를 빌려달라고 해요. 경기도에 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은 거 있죠? 주말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형수차 좀 가져가도 돼요? 당연히 되지 뭘 그런 걸 매번 물어봐. 너 필요할 때는 언제든 가져가 나갔어.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제 차인데 남편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동생한테 아무 때나 가져다 쓰라고 했어요. 심지어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시동생 차를 한 대 뽑아줘야 하나 고민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매번 힘든데 이 김에 중고라도 차를 한 대 사줘야 하나? 아니면 여보, 우리가 한 대 사고 우리 차를 준석이한테 줄까? 아무리 중고차라도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시동생한테 사주겠다고 하니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이왕 사주는 거 새 차로 사줘야지. 중고에 너희 쓰던 거나 주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돈 총각도 진영이 새 차 사준 거잖아. 형이면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이왕 사주는 거 새 차로 뽑아주랍니다. 저는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코웃음이 났어요. 거기다가 우리 오빠까지 이야기하면서 원래 형이면 사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더 화가 나는 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솔깃해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차는 무슨 차예요. 사도 유지비도 없는데. 지금도 월세 사는데 돈 있으면 보증금이라도 보태서 더 큰 집 갈 생각을 해야죠. 시댁 식구랑 말해봐야 소용없다 보니 웬만하면 제가 끼어들지 않지만 차 이야기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도 경차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차 사줘도 유지비에 보험까지 우리한테 다 내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왜 그런 호구짓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 아직 나이도 어린데 차는 무리가 있지. 빨리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오면 되지 뭐. 그래도 남편이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은지 차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 시어머니께 대충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린 저에게 아버지도 그렇게 허망하게 뺏어가시더니 어머니까지 하루아침에 데려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춥길래 아이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잠깐 은행 갈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모자도 꼭 쓰시라고 잔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이라는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대로 수술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신호 위반한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혔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답니다. 제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땐 응급실이었고 병원에 연락했는지 남편이랑 오빠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오빠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느라 잊고 있었는데 엄마는 저에게만 엄마가 아니라 오빠에게도 엄마잖아요. 어디가 아프시기라도 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를 잃고 나니 이 세상에 오빠와 저만 남겨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과연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겉보기엔 40이 넘는 아줌마이지만 엄마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겁이 났어요. 어머니 장례식 내내 저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어린애예요. 오빠가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장례 준비를 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살 먹고 엄마 죽었다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애가 보고 뭘 배우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일어나서 밥도 먹고 조문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라. 제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시어머니가 보기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나이 먹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애엄마가 돼서 애들도 안 챙기고 울고만 있으니 남편이 저 대신 고생을 좀 했어요. 좁은 장례식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느라 고생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속상했는지 장례식장에 있는 저를 굳이 밖에까지 불러다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장모상 당했다고 잠도 못 자고 정신없이 고생하는데 다 큰 너까지 챙겨야겠니? 10살이든 40살이든 엄마가 돌아가시면 슬픈 게 당연하지. 사돈 어른은 애 우는 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세요? 사돈 어른은 이 서방이 사돈 어른 돌아가시고 안 울고 담담하게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하필이면 그 모습을 오빠가 보게 됐어요. 제가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 오빠가 나서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한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어머, 사돈 총각은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아무리 상을 당했어도 애 엄마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지. 애 엄마도 힘들고 슬프면 울 수도 있지. 그리고 옆에 애 아빠가 있는데 힘들면 애 좀 맡기고 그러는 거지. 이제 보니까 사돈어른 제 동생 시집살이 엄청나게 시키시네요. 이런 날까지 힘든 애를 굳이 불러서 잔소리 하시는 거 보면. 오빠는 저랑 달라요. 상대가 누구든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가족 일이라면 절대 참지 않아요. 물론 시어머니도 오빠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참을 뿐은 아니었죠. 눈을 번쩍 뜬 시어머니가 오빠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머머,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어휴 참, 누가 깡패 아니랄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깡패요? 엄마 왜 그래? 형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나온 남편까지 합세해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빠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때문에 남편까지 화가 나서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남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남편도 대단한 효자라 오빠가 어머니에게 시집살이 어쩌고 한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난리를 쳤어요. 우리 엄마가 진영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시집살이라뇨. 형님, 그리고
어른이 이야기 좀 한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말대꾸를 하셔야겠어요? 됐다 됐어. 딱 봐도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큰 사람 같지 않았어. 교양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시어머니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기분이 상해서 말실수하고 싸울 수야 있죠. 제가 중간에서 말려보려고 오빠와 남편에게 그만하려고 하는 와중에 굳이 끼어들어서 저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꼭 이런 날 그런 소리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머머? 애 말하는 것 좀 봐. 암튼 남매가 쌍으로 똑같네. 장례식 안에 있던 시동생들이 나와서 말리지 않았다면 싸움은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와 오빠에게 화가 났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더니만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나가버렸어요. 장례 중에 말이죠. 잠시 뒤 흥분을 가라앉힌 오빠가 자기가 괜히 끼어든 것 같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희 시어머니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말하는 게 영 기분 나빠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다. 오빠가 깡패라 너도 쪽팔릴 텐데 하필이면 시댁에 이런 꼴까지 보여서. 네, 맞아요. 예상하셨겠지만 오빠는 깡패에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 유흥주점을 하는 선배 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강남에 주점을 몇 개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댁에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머니 장례식 날 오빠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우르르 온 모습을 보고는 은연중에 깡패라는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소리에 순간 오빠도 욱한 거고요.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빠 안 쪽팔려. 지금까지 오빠가 돈 벌어서 나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했는데 그게 왜 쪽팔려? 말이라도 고맙네. 어쨌든 이번 일은 오빠가 나중에라도 사돈 어른이랑 네 남편한테 연락해서 잘 이야기할게.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이 서방이 다음에도 네 편 안 들고 자기 엄마 편만 들어서 너 속상하게 하면 나한테 일러. 그땐 내가 한번 무섭게 혼내줄 테니까. 세상에 오빠마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외로워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면 더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곁에는 언제나 오빠가 있어줬더라고요. 엄마가 없을 때도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언제나 오빠가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오빠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가장 바라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오빠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결혼정보회사라도 가입해야 하나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우울함을 애써 오빠를 챙기면서 스스로 위안을 찾고 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빠가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원래 사시던 집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물었어요. 엄마 사시던 집 팔까 하다가 아무래도 아까워서 네 명의로 바꿔서 월세라도 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오빠는 정말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본인이 사서 엄마에게 선물했던 집을 저에게 줄 테니 월세를 주든 팔든 알아서 하랍니다. 이럴 때 보면 저만 호구가 아니라 오빠도 호구인 것 같아요. 그 집을 왜 나를 줘? 오빠가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인데. 그리고 오빠도 결혼해서 살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하잖아. 그 집은 오빠 명의로 해놓고 오빠 여자 생기면 바로 결혼해서 들어가 살아. 오빠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오빠는 끝까지 결혼 생각이 없으니 집은 저에게 주겠다고 우겼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오빠가 저나 엄마 걱정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잠시 뒤 옆에서 저와 오빠의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이 아파트 자기 명의로 해주시겠다는데 왜 싫다고 해? 무조건 좋다고 해. 어휴, 잘됐다. 장모님이 살던 아파트, 그럼 우리 엄마 살게 하자. 우리 엄마도 아파트 좀 한번 살아보게.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오빠가 산 집을 왜 어머니를 살게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딱 잘라버렸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말에 기분이 확 상했는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따졌어요. 당신 집이면 당연히 우리 엄마도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안 돼?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집에 살지도 못해? 그 집이 왜 내 집이야? 오빠가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인데 당연히 오빠 집이지. 그리고 당신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그 집에 어머니가 들어가 산다는 게 말이 돼? 엄마 혼자 들어가 사는 게 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엄마 모시고 살까? 그럼 월세도 안 나가고 좋잖아. 남편은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내내 마음이 안 좋았던 제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가 살던 집을 욕심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간이 맞나?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당신 진짜 거지처럼 왜 그래? 그 집 내 집 아니고 오빠 집이라니까? 꼭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야겠어?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짝 소리가 나게 제 뺨을 때렸어요. 뭐? 거지? 구질구질? 내가 좋게 좋게 받아줬더니 그깟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사람 거지 취급해? 그래 봤자 네 오빠 깡패 맞잖아. 더러운 짓으로 번 돈 가지고 산 집 나눠 쓰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결혼 10년 차에 서로의 바닥을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게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돈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 분에 못 참고 결국은 제 몸에 손을 댔어요. 그 이후 남편이 항상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저녁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와 평소처럼 굴었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제가 화가 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겠다고 나가라고 난리를 치면 그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던 것 같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호구라고요. 남편이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면 바보처럼 넘어가줬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낳은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참았고 엄마를 위해서도 참았어요. 일찍 남편 잃고 혼자 자식 둘 키우면서 평생 고생하며 산 어머니의 소원이 제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번씩 맞은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젠 하늘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실 테니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날 밤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저는 새벽에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속이 상하고 답답한데 도무지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서요. 제가 그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으니 오빠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저는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에 기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과 싸웠고 그런 일로 서로 다투다 보면 남편이 제 몸에 손을 댔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라 나도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사소하게 언쟁할 때마다 툭 하면 손부터 올라오니 그건 더는 못 참겠어. 제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오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저더러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걱정하지 말고 자라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의 일을 오빠가 알게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지금까지 숨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신 이 하늘 아래 제가 누가 있겠어요. 결혼 전에야 남편만 있으면 된 줄 알았는데 10년 넘게 살다 보니 남편이라고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끝낼 수 있다면 여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만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쫓겼는지 겁에 질려서 달려가다가 급하게 무단횡단을 해서 자해치였어요. 곧바로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 사인해 주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한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쇼킹했습니다. 너 이년 도대체 네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 오빠가 직원들 시켜서 쫓아오는 바람에 내 아들이 도망치다 사고 난 거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까지 누워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적당히 겁을 먹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며 사과를 받아주고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도착한 오빠가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이 서방이 제발 저리고 도망가다가 저 사달이 난 거니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오빠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 혼쭐을 내주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에게 남편 뒤를 캐보라고 시켰대요. 이혼하려면 남편의 약점을 하나 정도 쥐고 있으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불법 도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하는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빚을 져서 글쎄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대요. 본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다 더는 받을 수가 없어서요. 오빠가 그 사실을 알게 돼 점심시간에 남편이 일하는 지점으로 밑에 직원들을 데리고 찾아가 은행 앞에서 직접 전화했나 봐요. 그러고는 대출 사실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오빠가 대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발 저린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고요. 세상에 제일 간도 작은 쫄보가 어쩌다 그런 짓까지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술이 잘 돼서 남편은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정신도 차렸습니다. 이서방, 너희 새끼 감히 내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너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퇴원하면 당장 내 동생 돈부터 갚아. 알았어? 형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발 은행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돈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주제에 몸을 조아리며 오빠에게 사정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웃기고 있네. 봐주긴 뭘 봐줘. 너 내가 은행에 다 사실대로 말할 거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저는 남편이라면 이제 치가 떨립니다. 자기 엄마 일이라면 제 돈이고 자기 돈이고 다 가져다가 퍼주고 동생들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면서 저한테는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고작 핸드폰 게임에 몇 천씩이나 쓰고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다뇨. 도저히 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은행에 남편의 만행을 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은행에서 잘렸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없어서 대출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남편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남편에게 매달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진역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도와줬어요. 미워도 어쩌겠어요. 제 자식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죠.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런 인간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 오빠가 저에게 같이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이 혼자 살 생각이니 그냥 아예 제 아이랑 셋이 사는 게 어떠냐고요. 이제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덜렁 셋인데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랑 살면 좋죠. 그런데 오빠를 생각하면 제가 오빠랑 같이 사는 게 맞나 싶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산 오빠에게 제가 또 신세를 져도 되나 싶어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됐어도 오빠 장가 보내고 저는 저대로 아이와 사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닥 특징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요즘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얼떨떨해서 참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인에게 살짝 운을 띄워가며 말을 했는데 제일 가지고 빈정도 조롱도 동경도 질투도 뭣도 아닌 반응을 보이길래 참 싫더라고요. 역시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다 싶었고 괜히 흉이나 잡힐 것 같아서 여기 익명 공간에다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는 본인이 오래도록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만은 꼭 장남한테 시집을 안 보낸다고 하셨어요. 차남 아니면 결혼 허락 못한다고 그렇게 벼르고 계셨고 저는 그 바람을 딱히 이뤄드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차남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꼭 친정 엄마의 말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저도 썩 바라지 않았는데 사정상 결혼 3년 차부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큰 아주버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사실들은 딱히 없지만 이 집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쳤던 분이세요. 아마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상황에도 한 몫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모신다고 난리를 쳐대서 집안 꼴이 아주 말도 아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안 모시겠다고 버텨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집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뭡니까?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상이 오갔었어요. 남편 역시 자기 형한테 엄청나게 대들었고요. 형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거 아니야. 아버지가 형한테 물려주신 유산도 혼자 거의 다 빼먹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명수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아픈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나라고 뭐 너처럼 직장이나 다니면서 엄마한테 돈 몇 푼 갖다 드리는 거 못하는 줄 알아? 동생이란 녀석이 형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꼬라지? 말 다 했어? 듣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험악해졌고 가운데 계신 어머니도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해. 니들 싸우는 소리 때문에 내 몸이 더 죽겠다. 오래 산 게 죄지. 내가 왜 살아서 이런 꼴을 보고 사는지. 게다가 일단 이 상황에서 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화 그대로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도 중간에 아주버님이 거의 다 채가듯이 하셔서 본인 사업에 다 써버리셨는데요. 거기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쫄딱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도 몸 성치 않으신 어머님께 굳이 대놓고 그리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형님이 대번에 턱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 사람이랑 그만 살 거예요. 애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큰아들이 거의 탕진해서 써버린 데다가 그걸 고스란히 날렸다는 것에 어머니는 보통 예민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인 형님이 더 이상 당신 아들과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니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아무 말 못하시다 한숨을 푹 쉬는데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동시에 형님께 화를 냈고요. 아니 당신! 형수님, 그걸 이 자리에서 꼭... 어머니는 그 길로 픽 미끄러지듯 소파에 누워버리셨어요. 도저히 맨정신에 이 상황을 듣고 볼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모든 모양새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 집까지 저당 잡혀서 비워주게 생기신 어머니는 어디 가실 데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정말 한심한 게 남자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부모님 유산까지 빼먹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깨닫는 것도 없는지 아픈 자기 엄마네 집
그것도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매번 돈 달라고 징징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게 자기 엄마한테 할 말인지 정말 내 자식도 저렇게 자랄까 무섭고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엄마, 나 결국 이혼했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나 어떡해? 아이고, 못 살아. 너를 진짜 어쩌면 좋냐? 어머니는 안 그래도 기력이 없어서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그 길로 완전히 알아 누우셨어요. 양심이 있다면 본인 엄마가 저렇게까지 아픈데 이제 좀 작작 오던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한동안은 발길을 끊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멀다 하고 자꾸 찾아오면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형님이라도 저런 남자랑은 100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혹시 아버지 그 땅 말고 또 뭐 없어? 나 진짜 이번에 잃은 돈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번엔 미천이 좀 있어야 되거든.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엄마는 엄마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식들까지 마누라한테 다 뺏기고 돈도 잃고 말이야. 나 갈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들고 있어. 엄마, 좀 일어나봐, 응?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런데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본인 동생이 없는 시간에만 이렇게 꼭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맨날 잘 곳이 없다고 어머니한테 몇만 원씩 뜯어가기 일쑤였고요. 너무 속 터지지만 어머니는 막상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미안해하시는 분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인데 제가 제 감정대로 푸대접해서 돌려보내면 그건 그것대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상태로 더 참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야, 아주버님 낮에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서 그냥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은 남편도 피곤했는지 꽤 짜증스럽게 대꾸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알아, 아는데 지금 당장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그래도 형 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엄마도 저렇게 아프시고. 이쯤 되니까 저도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정작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 당신이 그걸 손수하면서 나한테 참아보라고 하면 나도 그럭저럭 불쌍히 여기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 혼자 어머니고 아주버님이고 애들까지 뒤치다거리하고 있는데 이게 쉬워 보여?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잘났다고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에게 더 성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눈에는 지금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이 어디 구경이라도 났나 보네? 불쌍하다고? 결국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본전도 못 차리게 되었지 뭐예요. 화는 너무 나서 못 견디겠는데 도저히 이게 분출은 안 되고 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남편 출근하고 가족들 다 학교며 보내놓고 어머니와 나만 남아있는 집에 아주버님이 어슬렁어슬렁 오겠지 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동생이 퇴근할 때쯤 신기루 마냥 사라져버리는 아주버님. 바로 그 아주버님이 제 인생의 아주 큰 장애물이었죠.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는 할 얘기가 없고 그저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도 왜 집에 올 때마다 큰아빠가 여기 계시냐면서 불편해하고 애들 방을 차지하고서는 밤새 잠을 못 잤다며 애들 침대에서 잠을 자질 않나. 애들 컴퓨터로 웬 게임을 해대질 않나. 보통 민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이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는데 어떻게 켜는 건지 애들한테 전화해 볼 수 있으세요? 재수씨, 출출한데 과일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하며 온갖 것들을 시켜대는 겁니다. 정말 염치란 게 없는 인간인 건지 저도 모르게 육직거리가 올라오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방문을 닫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나 뭐라나 하는 식으로 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재수씨, 정말 엄마 재산에 관해 아는 거 없어요? 네? 재산이요?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한테 재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예전에 엄마 외가 쪽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엄마 쪽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다고 해요. 그 돈이 엄마한테 갔다는 말도 있고
말을 듣는 순간 기가 찼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나 제 남편한테도 돈 있는 내색을 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또 돈을 타내려고 저까지 불러 속삭여대는 걸 보니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도 속이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왜 화병에 걸리셨는지 알만했죠. 저는 일단 대화는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저는 모르는 일이라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론 없다고도 덧붙였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한껏 실망한 표정이 되어서 그래요?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제는 형님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자기 남편이랑 해결을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동선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민폐까지 끼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형님은 정말 이 집에서 외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런 탓을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어머니라도 이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까다롭게 하셨다면 완전히 다 뒤집었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볼 게 없고 다 끝이다 하고 엎어버렸을 텐데 어머니가 참 성품이 좋고 유순한 분이시라는 게 저를 애매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너가 나 돌보느랴 애들 돌보느랴 큰애까지 고생이 많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아주버님 저대로 두실 거예요? 어머님께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니. 자식 낳은 게 죄지. 그냥 내가 다 품고 가야 하는 거라 생각한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는지 몰라요. 집에 계실 때도 아주버님이 왔다 가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의 횡포는 더 심각해졌어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득해지는데요. 아주버님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마저 든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느 날은 본인 친구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나 봐요. 갑자기 화색이 도는 얼굴로 아픈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보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박 기회라고. 내가 여기에만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어. 엄마도 돈 벌고 싶지? 내가 2배, 아니 3배, 4배로 벌어서 엄마 반 줄게, 어? 엄마, 돈 좀 줘봐. 있잖아. 야, 이놈아. 너한테 다 넘겨주고 빈털털이 됐는데 뭔 돈을 또 나한테 찾아. 이제 없다. 그만해라 너도. 얼른 뒷잔 잡고 마음 잡아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리 살 거야. 네 동생을 봐. 착실하게 마음 잡고 살잖니. 명아나, 제발 이제 엄마 말 좀 들어라. 유순하신 성품의 어머니께서도 참다 못하셨는지 그날 크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사실 어머님 그간 아주버님께서 100마디를 하시면 거기에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며 쓴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전생에 부처였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이 팍 구겨지시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돈 그냥 꽁으로 가져간대? 돌려준다고, 갚아준다고.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그리고 왜 명수를 얘기해? 엄마가 그렇게 날 무시하고 명수랑 비교해서 사사건건 깎아내리니까 이 집의 질서가 없어진 거 아니야. 동생이 형을 물로 보고 말이야. 아휴, 내가 언제 또 그랬다고 그러니. 그리고 아주버님이 내뱉은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겨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절 보면서 저에게도 어디 말해보라면서 이 집에 질서가 있냐 없냐를 묻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제 남편이 자기를 하대하지 않냐며 몰아붙이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가 말 못하고 버벅거리자 아주버님은 그게 또 열이 받았는지 어머니를 향해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이 집안 기강 틀을 안 잡아놓고 돈으로 자식 구분하니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돈 있으면서 왜 안 줘? 아버지가 유산 남긴 거 말고 또 엄마가 가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낳아놓으면 자식이야? 나 같으면 돈 줄 거야.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도울 거라고. 맨날 그렇게 아픈 척 누워있으면 내가 속을 줄 알아? 이것만 똑똑히 알아도 당신은 부모도 아니야.
아주버님의 말은 정말이지 제가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한없이 퍼줬더니 자식이 부모한테 저런 소리를 늘여놓을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장남이란 이유로 받은 혜택도 꽤 많다 들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아주버님에게 먼저 갖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주버님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만큼 끔찍히 사랑하셨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아주버님은 저런 망나니 놓고 저런 말들이나 늘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떨구시더군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하는 말씀을 중얼거리시면서요. 그리고 그때 저도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 안에 고삐가 풀린 것 같달까요? 정신이 든 순간엔 이미 아주버님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말을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 얼마 전까지 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매일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요. 그런 어머님께 꾀병이라뇨? 그리고 어머님 매일 아주버님 때문에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눈물 흘리세요. 그거 모르시죠? 아주버님은 여기 집에 와서 부모도 아니다 하는 이런 소리 하시지만 어머니는 계속 아주버님 걱정만 하신다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느새 어머니도 한 구석에서 혼자 흐느끼고 계시는데 아주버님도 양심은 있는지 저와 어머니를 보다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달려가 어머님을 껴안아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대답도 못하시고 고개만 가로저으시며 서럽게 우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같이 애달파졌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저희 어머님 무엇보다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이다요. 우리 명환이는 크게 될래야 배포가 벌써 남다르잖아. 우리 명환이가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 동생이 명수, 네가 형을 잘 따라줘야 한다. 알았지? 어렸을 적 남편에게도 이리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어머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저한테 패기쳐서 미안하다며 원래 그 부지런하신 성품답게 얼마나 쓸어담고 죽고 치워대시는지 몇 번은 제가 차리긴 했었는데 그 외에 낮 시간에 먹는 식사는 본인이 다 차리시더라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일어나셔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주들 먹을 간식까지 튀겨놓으시고 밑반찬도 뚝딱 만들어 두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몸 아프시니 좀 쉬세요. 아니야, 이거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얼른 애들 먹여라. 학원 갈 시간 되지 않았니? 사실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라서 사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간식이나 주전부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저보다 할머니 손을 더 찾으니 알만하죠. 단지 가끔 화병으로 두통이 심하게 오실 때에는 기력도 떨어지셔서 알아 누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방에서 쉬실 뿐이셨어요. 그것조차도 내 집 같지 않아서 안 되겠다며 계속 일어나서 주변에 일할 만한 거리를 찾는 분이니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니라면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잘 챙기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말 들으니 노인네가 안쓰럽다며 이런저런 우한 겪고 힘들겠다고 과일이나 이것저것 영양제들 잔뜩 사서 보내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화가 나더군요. 사실 남편이 아주버님을 못 오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뭐 회사라도 쉬고 기다렸다가 형을 쫓아내라는 거야? 당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막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있어? 말꼬투리 좀 그만 잡아라. 넌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냐? 다른 말로 빙빙 돌리라 하지 말고 약속해. 아주버님 당신이 못 오게 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이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 같다고. 남편은 제가 어머님 얘기를 꺼내며 힘들어한다 하자 그제야 생각이 좀 들었는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한테 전화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대화가 잘 풀리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어요. 분명 저에게 그러겠다 약속해놓고 뒤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관하고만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언제 아주버님이 오실까 늘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아이들의 짜증은 있는 대로 받아주고 어머님 건강관리까지 모두 도맡게 되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눈꽃을 새 없이 정신없이 지냈어요. 허나 그러는 동안 제 몸이 점점 상해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얘야, 어디 아픈 데 있니? 너 안색이 요즘 너무 안 좋구나.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얼른 채비하고 가요. 제가 택시 잡아 놓을게요. 역시나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알아봐 주셔서 괜찮냐 물어보셨는데 그때까지만도 그냥 피곤한 거라고만 믿고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옷 입는 걸 도와드린 후 한의원에 데려다 드렸죠. 허나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음식을 하는데 눈앞이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이대론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기 와서 이거 양파 좀 썰어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알았어. 여보, 와달라니까. 알았다니까. 나 지금 TV 보잖아. 좀 이따 하면 되지. 지금 해야 한다고. 지금. 그리고 다음은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 어머님과 제 아이들이 절 보며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 쓰러졌어.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나 보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알고 보니 제가 요리 도구를 잡은 채로 쓰러진 거였고 거실에 있던 식구들은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자 뛰어들어와 저를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어요. 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쓰러질 정도였을 줄이야. 저도 얼떨떨해 팔에 꽂힌 링거만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다가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비싼 검사까지 받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병원까지 갔다 온 상황이 되자 더더욱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작은 것도 저를 안 시키고 빨래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본인이 손수 다 하려 하셨어요. 아이들도 엄마 하며 저를 챙겨주었고요. 허나 그 와중에 남편만은 예외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 생각했는지 빼꼼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그 뒤부턴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보다 못한 어머님이 명수야, 수민애미한테 가서 좀 다정하게 대해줘라 라고 말하셨지만 남편은 네 하고 그때뿐인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별게 다 서러워진다 하잖아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고 아주버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내 편이라 믿었던 남편이 저 지경이니 온갖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동안 제 입장은 조금 더 알아주지 않은 남편에게 새삼 너무 질리고 지쳐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저한테 자기 식구 일들까지 다 맡겨놓고 왁왁거리면서 짜증까지 냈어요. 아니, 밥맛이 왜 이래? 이렇게 질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명수야, 그냥 먹어라. 밥맛이 어때서 그러니? 좋기만 하구만. 아니, 엄마, 편들지 마시고요. 아이씨, 정말 이럴 거면 차라리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남편이 제 자식보다 못한 어린애처럼 구는데 이제 저도 한계가 와버렸어요. 거기다 그쯤부터 다시 아주버님이 빼꼼히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고요. 아주버님에 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중엔 그 뒤치다거리를 다 저한테 맡기고 당당한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더 싫더군요. 그 이후 우리는 전에 없던 냉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도 이때 뭔가를 각오한 마냥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한마디도 걸지 않고 멋대로더군요.
이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계속 가운데에서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버님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화난 제가 결국 제발 좀 아시라고 이제 그만 좀 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씨, 내가 우리 엄마 보러 오는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결국 이놈의 집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진지하게 그만 살 생각을 하고 친정에도 공표해버렸어요. 엄마, 나 더는 여기서 못 살아. 남편도 싫고 이젠 정말 못 버티겠어. 나 아픈 것도 다 남편 때문이야. 친정 식구들은 왜 불똥이 니네 집으로 튀게 된 거냐며 다들 난감해했고요. 그런데 저도 별 방도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보고 오지 말래도 오고 그걸 막아줄 남편은 미동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느낀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전엔 아주 오붓한 부부 사이는 아니었어도 함께 산책도 다니고 이런저런 자식들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나름 부부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이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갈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후 진지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내민 서류를 보더니 처음엔 황당해하더니 나중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받아들더군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남편은 성인한 채로 저리 말하며 한숨 몇 번 쉬더니 나가버렸어요. 어머님께는 죄송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나마 이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챙겨주신 분이었고 남편보다 걱정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 남편과 갈라설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허나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심스레 입을 떼게 되었고 어머님은 역시나 다 자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다시는 이놈의 집이랑 내가 엮이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통보를 해두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답답하더라고요. 애들도 대강 제 엄마 아빠 분위기를 눈치채고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애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될지 도무지 답도 안 나왔고요. 어머니도 그 이후 계속 제 눈치를 보시니 저는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웬일인지 그 얼마간 그러니까 한 3, 4일간 안 보이더군요. 이런 기미를 읽고 안 오는 건가 싶어서 새삼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도 오래가지 못한 채 얼마 안 되어 또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놀부 마누라 마냥 심술보가 잔뜩 나와서 얼굴을 찌푸리고 저한테 말 걸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천연덕스럽게 또 말을 걸어대면서 소파에 턱 하고 누우셨어요. 그날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을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해서 더 자유롭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요? 그게 재수씨, 그건 고생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뭔 말 하려고 그러는지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늘어놓은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턱하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우리 엄마 통장이에요. 이거 숫자 보여요? 0이 몇 개 같냐고요. 이거 자그마치 40억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주버님 때문에 집도 파신 걸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목돈이 있으셨다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잊지 못하고 어버버하며 통장을 보자 아주버님은 씩 웃으시며 그래요. 엄마도 돈이 있고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괜히 재수신에 들어와서 살고 싶기도 하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거라고요. 내 말이 맞았죠? 어떻게 이 통장을? 내가 어렵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 씨한테 거래를 제안할까 해요. 무슨 거래요? 그때부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명수 걔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 거예요. 이 재산을 어떻게 몰랐을 리 있겠어요. 듣기로는 이혼한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우리 마누라는 위자료 얼마 못 줬지만 재수 씨까지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애들 데리고 나갈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 막말로 이 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고 갖고 나가야지 않겠어요? 재수 씨, 재수 씨는 그나마 나보다는 엄마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편이니까 엄마 통해서 이거 비밀번호 잘 알아내봐요. 내가 이거 잘 처리해서 아무리 못해도 재수 씨한테 반은 떼어줄 생각이에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절 보며 저만 믿겠다며 통장의 숫자를 한 번 더 보여주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머리가 점점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솔직히 생각할수록 남편한테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엄연히 그게 제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죽을 상을 하며 어머님 유산을 아들이 다 써버렸다고 싸움을 해놓고 말이에요. 40억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제 눈으로 숫자 다 세어보고 어머니 성함이 있는 통장인 걸 확인하고 나니 왠지 그냥 다 허무하고 황당하더군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남편이 더 싫어졌어요. 아주버님도 아는 일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고 그래서 순순히 저렇게 모시자고 했던 건가 싶어서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저만치 끝까지 갔다가 도달한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돈을 제가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자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왕래도 없이 툭 나타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도 좀 당황스러울 판에 평소 행실이 워낙 단정치 못했던 아주버님이니까요. 제 상황이 뭐가 되었든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오순도순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말을 하기는 해야겠더군요. 원래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했는데 간신히 외나무 다리를 혼자 건너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어? 이혼서류라도 주려고? 역시나 남편은 매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혼서를 재촉하려고 그러냐며 단박에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더군요. 이런 모습에 저는 참 가당치도 않다 싶어 혀를 찍찍 찼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버님이 제게 했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오늘 아주버님이 날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의외로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저희 사이에 처음으로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늘 서로를 향해 날만 세우기 바빴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러다 남편이 입을 열어 고맙다 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고마울 거 없어. 비록 우리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악화된 사이고 정말 그 40억 중 20억을 저한테 진짜로 준다고 해도 이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어머님 돈을 왜 탐내?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 분인데.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고 애들과 살아가야 할 궁리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고 나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버님네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남편과 불화에 이르면서 이혼을 할 때 협의니 뭐니 유책사유이니 이런 것들을 상담하다 보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고요. 거기다 제게 잘해주신 어머니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주버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말이 이후 만들어낸 여파는 어마어마했어요. 남편도 어머니한테 그런 재산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길로 자기 형을 찾아가서 제법 큰 사단을 냈어요. 제가 걱정한 건 딱 한 가지였는데 혹시 아주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는 것이었어요. 왜 그걸 말했냐고 협박하거나 뭐라고 하면 어쩌지 싶어서 그걸 남편에게 한번 단도리 시켰는데 바로 답하더군요. 여보, 그건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냥 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면목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자랐어. 그냥 당시에 정말 형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럽고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우리 가족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그 바람에 나 때문에 당신이 화병까지 안고 정말 면목이 없어.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돈도 욕심이 났을 텐데 이걸 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처리해줄 수는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서 그런지 미운 마음이 조금은 녹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몰랐지만 남편은 당시 직장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도와달라 하면 일이 바빠서 피곤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였더라고요. 남편과 오해를 풀게 되니 저도 남편을 용서해줄까 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다 들어줄게. 근데 정말 나 이대로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 싫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 일단 보류할게. 어머님께 말씀부터 드리자. 이후 남편과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염려했던 대로 어머니는 이틀 정도 자리에 누워 못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시긴 했는데 그래도 모든 상황이 기막히셨는지 급기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내가 니네한테 이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명환이가 알면 이 꼴이 날까봐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으려고 그랬던 거였다. 근데 그놈이 그걸 또 알아냈다니 내가 대체 호랑이 자식을 키운 건지 어쩌면 내 발자가 이러냐. 아들 하나 때문에 집을 그렇게 말아먹고 어떻게든 돈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니 말이다. 그런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냉수를 뒤집어 쓴 듯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애미야, 너라고 그런 상황에 돈 생각이 안 나지는 않았을 건데 명수랑 사이 안 좋은 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구나. 이번에 명환이 일도 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정말 내가 네 얼굴을 어찌 보면 좋을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돈이시잖아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보답이라도 하고 싶구나. 그러시면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뭘 적어서 주시는데 바로 통장 비밀번호였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랑 말 잘하면서 구슬려 보라며 통장도 같이 주셨던 걸 제가 어머니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따로 써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후 제 손을 맞잡으며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앞이 허해지더라고요. 이거 애미, 네가 갖고 있어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돈은 있어도 없어도 죽을 맛이구나. 정말 나보다는 젊은 니들에겐 정말로 필요해서 쓸 때가 있을 테니 좋은 대로 쓰거라. 남편과 저는 둘 다 좀 당황스러웠고 그 돈을 덜컥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야말로 좀 욕심이 나긴 했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주버님의 유혹을 거부하는 게 더 쉬웠다면 쉬웠지 이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겨우 속으로 많은 갈등을 내려놓고 어머니께 한사코 거절하면서 밀어내게 되었어요. 몇 번을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나니 결국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알겠다고 접으시더군요. 근데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날은 정말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아요. 애미야, 명환이는 모르고 명수만 알고 있는 원룸 건물이 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이동을 네 이름으로 해주마.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속 초조해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명환이랑 또 얽히지 않도록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해서 변호사랑 상담도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때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즉각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나중에 듣더니 그냥 아무 말 않고 받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본인 가시고 난 뒤에 통장 속 금액도 편히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더 어안이 벙벙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지. 당연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그로 인한 보답이 너무 커서 제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집니다. 허나 그래도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이라면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은 한쪽으로 접어두면서 어머님을 모시는 데 더 신경 쓰며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히 살아주세요.